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강제집행이 무엇인지 보고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 권력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인 상대방이 금원 지급이나 부동산 소유 이전 등과 같이 급부 이행을 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이제 채권자로서는 국가 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법률적인 표현이 많아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제가 예를 들어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제집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집행권한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집행권한이란 말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근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법원의 확정 판결뿐만 아니라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 판결, 1심 아니면 2심 판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해 조서, 확정된 지급 명령,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 등이 모두 집행 권한입니다. 대부분 확정이 되어야 집행 권한이 될 수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가집행 선고부 종국 판결의 경우에는 법원이 1심 또는 2심 판결문에서 1항에 피고는 원고에게 무엇을 지급하라, 이행하라 이렇게 기재하고 그 다음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기재해서 판결문이 나옵니다. 이럴 때 그 문구가 있으면 가집행 선고부 종국 판결입니다. 그리고 공증인, 법무법인 등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증서를 또 집행증서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집행권한에 포함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공증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다 이런 집행증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런 집행증서를 받아두면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 즉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하면서 동시에 배상명령에 대한 재판을 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재판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의 경우에도 집행권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권한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증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또는 조정을 거쳐서 이런 집행권한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려면 집행권한에 집행문을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 기관인 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또는 이제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 등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권한이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 화해 권고 결정 등과 같은 확정된 사건에 관한 것이라면 확정증명원을 그리고 집행권한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을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집행권한,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이 강제집행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이제 강제집행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 무엇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실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중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대부분에 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동산, 부동산, 자동차, 선박, 채권, 주식 등에 대해서 모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가끔 채무자 말고 채무자는 돈이 없지만 채무자의 가족 중에 부자가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 대한 집행 권한으로는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의 가족에 대해서 별도의 집행 권한이 있어야만 가족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채무자에게 어떠한 재산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집행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저희가 보통 추천해드리는 것으로는 채권으로는 5대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 그리고 채무자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임금 채권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두 채권 모두 최저 생계비를 감안해서 일부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 채권의 경우에는 185만 원을 넘는 금액만 이제 압류가 가능하고요. 임금 채권의 경우에도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불가능하고요. 185만 원을 초과하면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370만 원을 초과하면은 그때는 이제 2분의 1을 할 수 있고요. 600을 넘는 경우에는 이제 600을 넘는 부분에 한해서는 4분의 3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무자가 개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체의 매출 채권에 대해서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사업체의 카드 매출이 보통 크기 때문에 5대 카드사에 대해서 장래의 청구 채권을 포함해서 압류하면 매출이 발생할수록 압류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꽤 유효한 압류 대상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주소지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해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일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아니라면 저희는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한번 신청해 봅니다. 이렇게 채무자 소유 재산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모색적으로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신청을 해보는데요. 보통 1심 가집행 선고부 판결만을 받았을 때는 재산 명시나 재산 조회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색적인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법원에 출석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였던 그 재산과 재산의 처분 사항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그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제공받으면 그 중에서 적당한 재산에 관하여 강제 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는 재산 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그 결정을 송달받지 않거나 재산 명시된 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를 통해서 채무자가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건설기계, 예금 채권, 주식, 보험 등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제 재산 조회까지 진행하시면 법원을 통해서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는 모두 완료된 것이고 여기서 파악된 재산만 가지고 이제 강제 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 조회에서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분께서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집행 권한을 보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의 경우에도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재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을 간격으로 해서 재산 명시 또는 재산 조회를 하시고 이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소송 이후에 집행에 관하여도 조금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당장 변제할 자금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숨겨두고 있는 경우 이런 다양한 이유로 승소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승소 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강제로 판결대로 돈을 받아오거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오거나 부동산을 인도받는 등 판결대로 이행을 받아오는 것이 집행이라고 합니다.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안 되면 채권에 현실적인 만족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힘들게 진행한 소송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이러한 점에서 집행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부터 집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도 이러한 점에서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집행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요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현재 여러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 임대차 보증금에 반한 채권을 집행하는 과정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건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나 해지로 종료되어야만 발생을 하고요. 이에 관하여 반환 청구권에 대한 판결을 받고 판결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거나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서부터 집행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권리도 이렇게 권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판결 등의 집행 권한을 획득한 이후에 강제 집행에 들어가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집행을 하기 위한 각각의 단계에서 체크해 볼 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발생시키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더 이상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의 기간 만료 시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발생합니다. 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때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발생합니다. 근데 두 가지 경우 모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연락을 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될 경우 문자, 전화, 카톡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나 해지 의사 표시를 임대인에게 전달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께서는 법원에 의사 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해지나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공시송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법원이 그 내용을 올려주고 2주가 지나면 그 내용이 송달된 걸로 간주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 등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킨 이후에 비로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판결 등 집행 권한을 확보하는 단계인데요. 보증금 반환 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1심 판결만 있더라도 가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경매 신청이나 채권 압류 등 여러 가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존재나 금액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어서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은 보증금액의 액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만 상대방에게 송달이 될 수 없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해 둔 경우에는 판결이 없더라도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기에 기초해서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전세권이나 저당권 설정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채권의 경우에는 이미 임대차 부동산에 관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소송 없이 배당 요구를 해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에도 소송을 할지 여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배당 요구를 할 경우에는 배당받을 수 있는 금원이 보증금 원금에 한정되고 지연손해금은 배당 요구를 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해서 집행을 하시려면 별도의 소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또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은 동시행 관계와 지연손해금 그리고 임차권 등기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관해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차인께서 이미 다른 곳에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하셨거나 앞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신 분들은 기존 임대차에서 지연손해금도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고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할 경우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동시행 관계를 깨트리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사갈 곳으로 짐을 다 빼고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보증금을 달라 이렇게 최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때 주민등록을 빼는 것이 필수는 아니고요. 다만 이사갈 곳으로 전입 신고까지 해버리면 이제 기존 주소에서는 더 이상 살고 있지 않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더 수월하게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명심하셔야 할 것은 전입신고를 새로 이사갈 곳으로 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 거주지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셔야만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드디어 강제 집행 절차입니다. 집행 권한이 확보되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증금 반환 채권과 부동산 인도가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청구 채권으로 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동시행 관계에 있는 부동산 인도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대차 부동산의 경매 신청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그 인도 없이도 경매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으실 때만 부동산을 반환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채권 압류와 같은 다른 강제 집행의 경우에는 압류 신청 시 부동산 인도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을 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일단 우선순위의 배당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매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경매 신청 자체를 위해 들어간 비용, 즉 신청 대리인 수임료 이외에도 인지송달료, 경매 등기를 위한 등록세 등기 수수료, 그리고 감정을 위한 예납금 등은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무잉여라는 것은 최저 매각 가격이 경매 신청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액과 절차 비용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경우에 결국 경매 신청인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기 때문에 경매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이제 경매 신청 이후의 절차를 살펴보면요. 다음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경매의 최저 매각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회까지의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 그리고 각 회에 최저 매각 가격이 통지됩니다. 임차인도 그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요. 보증금 이외의 나머지 금액에 관해서는 상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상계라는 것은 임차인이 일단 경매 보증금만 납입을 하고요. 낙찰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서로 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반드시 매각 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상계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직 일반적으로 이를 인정해주는 법령이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우선 매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에서 임차인이 최고가 입찰자가 아니더라도 최고가 입찰자의 입찰금만큼 내고 자신이 낙찰자로 우선하여 선정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민간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에만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낙찰자가 납입한 매각 대금에 관해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집행할 필요가 없지만 배당 이후에도 채권을 전부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재산에 관하여 강제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 명시,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재산에 관하여 집행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절차에 관하여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에 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최근에 중요한 대법원 판례도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가 이루어지면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배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완료된 경우에는 집행비용을 지급받는데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강제 경매를 신청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지급했다가 상대가 채무를 변제해서 강제 경매를 취하한 경우 아니면 부동산 명도 집행과 같이 집행 과정에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비용을 청구해서 받아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소송비용 확정 절차와 유사하게 집행비용 확정 절차가 존재하고요. 채권자는 집행 이후에 법원에 집행비용 확정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을 받아서 다시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행하던 사건에 있어서도 이러한 집행비용의 청구가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승소를 해서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가 진행되다가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연락을 해서 금원을 받고 경매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의뢰인이 저희를 다시 찾아오셔서 강제 경매를 위해 비용으로 들어간 돈이 있으니 그 돈도 채무자로부터 다시 받고 싶다고 하셔서 집행비용 확정 신청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법원은 집행이 개시된 다음에 지출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집행 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 절차가 취소되는 등 집행 본래의 목적인 청구권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하면서 집행비용 확정 신청을 기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법원의 태도를 의뢰인에게 알려주었더니 더 이상 집행비용의 청구는 진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미 지출된 비용까지 변제를 받아야만 강제 집행을 취하해 주겠다고 대응하면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비용이 포함된 금원을 변제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집행비용을 뺀 채무 원리금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 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 공탁으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않는 이상 당해 채무 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 이에 소해서 집행비용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판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 집행이 개시된 이후에 채무자가 판결금을 변제하더라도 채권자는 남은 집행비용을 변제받기 위해 강제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진행해 보면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 비용을 달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못하거나 판결금만 변제받은 이후에 강제 집행을 스스로 취하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이 완료되는 걸 기다리기 어렵고 하루라도 빨리 변제받기 위해서 기본 채권만 변제받고 강제 집행을 취하해 주기로 약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철거나 인도소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집행 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나 철거를 이행해서 채권자가 집행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판례와 같이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취하하고 집행비용 확정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법원에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 강제 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의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존 법리를 바꾸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앞으로 채권자는 더욱 보호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으로 인하여 느끼는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권자분들은 이제 집행비용에 대한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더욱 자신있게 집행에 착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에 관한 마지막 영상입니다. 강제집행 중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채권 압류 및 추심을 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채권 압류 및 추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의 압류 및 추심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 급여채권이나 예금채권, 매출채권, 보증금 채권 등과 같은 이러한 금전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처분을 금지시키고 변제도 받을 수 없게 하면서 이제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제3채무자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채권자는 이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려는 사람이고요.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압류 및 추심을 통해서 그 채권을 집행당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게 되면서 원래 지급해야 할 채무자한테는 변제할 수 없고 새롭게 추심권을 획득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원래 재산인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처분하거나 변제를 받아서는 안 되고 제3채무자 입장에서도 채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 채권이라는 재산을 소멸되지 않게 유지시키는 것이 압류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원래 자신은 채무자한테만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은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확정된 상태인데 법원 명령을 통해서 채무자 재산을 가져오려고 채무자의 재산 중에 하나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신이 대신 변제받는 것, 이것을 추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 추심 및 압류 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1번부터 3번까지의 부분은 압류에 관한 결정이고요. 4번은 추심에 관한 결정입니다.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문을 받은 이후에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을 나에게 대신 지급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추심권이라고 하고 이렇게 추심 요구를 했는데도 제3채무자가 변제를 안 해주면 채권자는 추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제3채무자가 얼마의 채권을 부담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추심을 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채권자는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하면서 제3채무자 진술 최고 신청을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진술 최고를 하고, 그러니까 최고라는 것은 진술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는지, 한도가 얼마인지, 지급 의사가 있는지, 다른 사람도 청구를 했는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 진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런 진술 최고에 대해서 다 회신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현재 채무자의 예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잔액이 채권자의 청구 금액 범위 내이면 그 금액을 알려주고요. 청구 금액 범위를 넘는 예금이 존재하면 청구 금액까지 있다고만 답변을 해줍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이제 제3채무자의 진술을 보고 제3채무자에게 자신의 압류 및 추심 명령의 청구 금액 범위 내에서 얼마를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금융기관은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문 정본, 채권자 본인 신분증, 그리고 본인 통장 사본을 갖춰서 이제 금융기관에 비치된 추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채권자에게 바로 그 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채권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고 그 이에 추심하는 과정이고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의 주의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채무자, 제3채무자, 청구 금액, 집행 권한, 관할 법원, 그리고 압류할 채권을 잘 표시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압류하는 채권들이 보증금 반환 채권, 급여 채권,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 카드 매출 채권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 관련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제3채무자는 제3채무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해 보면 임대인인 소유자의 생년월일과 주소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재하면 되고요. 급여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나 사업주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 예금 채권의 경우에는 은행을, 카드 매출 채권의 경우에는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구 금액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에 기재된 원금과 신청서 제출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합산액을 기재하시면 되고요. 집행권한은 집행문을 발급받은 판결이나 공정증서의 사건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2023 가담 111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공증인과 법무법인 땡땡행 작성 공정증서 2023년 매토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요것에 기초해서 신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로 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압류할 채권을 기재하시는 것인데요. 채권을 잘 특정해서 기재하셔야 하고 압류 금지 부분에 관해서도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채권의 경우에는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이 가장 중요하니까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임대 부동산이 서울 강남구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관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 반환 채권 중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 금액,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 폼은 비슷하시고요. 채권을 잘 특정해서 기재하신 다음에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채권의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에 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급여 채권의 경우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금전 일체, 뭐 이렇게 기재하시고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이렇게 추가로 기재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압류 금지되는 부분을 제외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그리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요. 월 급여가 이제 370만 원부터 600만 원까지는 그 2분의 1, 그리고 월 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 부분에 대해서 그 4분의 3 부분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 채권도 비슷하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 채권 중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 금액,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채무자가 회사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를 감안해서 일부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185만 원을 제외하고 압류하셔야 합니다. 카드 대금 매출 채권의 경우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카드 대금 청구 채권 중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 금액, 이렇게 단순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을 당하는 입장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방어라는 것이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공정증서가 작성된 상황에서 판결금이나 공정증서상의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정당히 변제를 하셨거나 아직 판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변제를 하지 않고서의 대응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는 사건들을 진행해 보면요, 대부분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1심이나 2심 판결만 나온 상황에서도 채권자가 가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그 소송에서 상소를 하면서 다음 단계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공정증서가 작성되어서 이를 근거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그 이후에 채무자가 판결금이나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원을 변제하였는데 채권자가 계속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엄밀히 말하면 강제집행은 아니지만 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 사건에서 채권액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자신이 인정하는 금액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가 계속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위의 경우 모두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변제가 이루어져서 현재 남은 채권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러한 경우는 판결에서 확정된 채권액에 관해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그 채권액을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에서 확정된 금액은 재심으로만 다퉈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위와 같은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하나씩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1심이나 2심 판결만 나온 상황에서도 채권자가 가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항소나 상고를 하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막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현재 채권에 관한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그
법원에, 즉 항소 전이면 1심 법원에, 항소 후이면 2심 법원에, 그리고 상고 전이면 2심 법원에, 상고 후이면 대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이 진행되는 그 재판부가 아니라 그 재판부가 있는 법원에 별도의 사건으로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되고, 항소나 상고 이유를 조금 요약해서 원심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강제집행이 계속될 경우 채무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신청이 인용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법원이 강제집행 정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1심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과 거의 동일한 금액만큼 현금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공탁할 금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강제집행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강제집행 정지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바로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그 결정문을 첨부해서 현재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집행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연락을 해서 판결금을 변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변제를 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이제 판결금에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채권자가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그때서야 이제 변제하겠다고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판결금이랑 함께 자기가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데 들어가면 집행비용도 함께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채권자가 요구하는 집행비용도 같이 변제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부 변제하셔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판결금만 공탁하고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도 집행비용에 관해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채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불필요한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시킬 이유가 없고, 반드시 처음 변제하실 때 채권자가 요구하는 집행비용도 같이 변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씩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내용이 통정허위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가 되는 경우나 사기로 작성된 것이어서 취소하는 경우 등 공정증서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서 소송에서 그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주장하시면서 별도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에는 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에서 채권의 변제를 하면서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경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경우나 두 번째 경우 모두 판결이나 공정증서에서 채권액을 명확하게 기재해 주기 때문에 채무자나 채권자나 판결 금액, 그러니까 채권액 자체에 관해서 다툼이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임의경매는 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중간에 변제가 이루어지거나 추가 금액을 대여해 주거나 하면서 결국 채권의 원금과 이자액에 관해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로서는 자신이 인정하는 금액만을 변제하고 강제집행이 정지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일단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는지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그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 금액과 채무자가 주장하는 채권 금액의 차액만큼은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조건으로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집행비용을 법원에 납부했다면 채무자로서는 당연히 집행비용도 함께 변제해야 하고,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공탁을 완료한 이후에 그 결정문과 공탁서를 함께 집행법원에 제출해야만 집행 정지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방안을 설명드렸는데요. 그 외에 취소는 결국 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 실체 판단하는 사건에서 승소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 승소해야만 가집행의 권원이 취소되고 그 판결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서 강제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의 이의소나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에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서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만 집행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강제집행 정지 또는 취소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탁이나 변제가 대부분 필요하니까 이를 위한 현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변제 없이 강제집행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꼭 내가 변제해야 할 건 다 하고 그 다음에서야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선 채권자의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사례의 경우에도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채무자가 일부만 항소하고 나머지 적당한 금액은 먼저 변제하겠다고 말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도 강제집행을 미리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이미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채권자와 잘 협의해서 변제금을 정하고 변제가 이루어지면 채권자 스스로 집행을 취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너무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채권자와 적당하게 합의해보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법원에서 채권액에 관하여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면 채무자로서는 먼저 그 채권이 변제나 다른 사유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다투기 위해서 청구의 이해소, 저당권 등기 말소해소, 채무부존재 확인해소 등을 제기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정지 결정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고요. 받은 결정문을 다시 집행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 실체적인 판단을 하는 법원과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법원은 별개의 법원이고요. 실체 판단을 하는 법원에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했다고 해서 집행법원은 그 결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집행법원에 별도로 그 결정문을 제출하면서 정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항을 잘 고려하시면서 현재 자신이 처한 강제집행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